동대문 지방상담센터 센터장 백승환입니다.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입학사정관과의 대화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그 특성을 살려서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도 입학사정관과의 대화는 서울 주요 대학인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중앙대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사전에 온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 질문 내용들은 오늘 참석해 주신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광운대 조효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조효환입니다. 네, 경희대 조희건 책임 입학사정관이십니다. 예, 조희건입니다. 동국대 이재원 책임 입학사정관이십니다. 네, 이재원입니다. 중앙대 차정민 선임 입학사정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정민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입학사정관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조효환 광운대 입학 담당 교수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종합평가에 대한 내용이랄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인데 각 대학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고3들이 13일서부터 아마 오프라인 개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발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 4월 달에 보는 전국 학력평가가 5월 12일이었는데 이것도 개학에 맞춰가지고 5월 14일 개학을 하고 난 그 다음날 바로 모의평가를 보게 될 텐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긴장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시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4일 날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대수능 모의평가 6월 18일이죠. 그 다음에 9월 대수능 모의평가가 9월 16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각각 보게 될 텐데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간고사는 5월 말부터 6월 초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흔히 오늘까지 이야기 들리는 것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는 기말, 중간고사 둘 중에 하나만 보겠다,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 섞인 소리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잡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태까지 온라인에서 공부했던 것이 아마 중간고사에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맞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간에 작년에 비해서는 한 2주 정도 늦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도 수시는 9월 23일서부터 9월 28일, 정시 같은 경우는 1월 7일부터 1월 11일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1학년도 이 수시의 어떤 특징을 본다고 하면 수시 모집은 약간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 0.3% 정도 감소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간 늘어난 상태, 0.3% 정도 늘어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간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마 내년서부터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2021 수시의 어떤 특징적인 면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논술 전형도 약간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올해 같은 경우 아마 궁금한 것이 작년도에도 학력 인구가 약 한 5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학력 인구가 태어날 때 예년에 비해서 한 6만 명 정도 줄어들어서
약간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수시 정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얽매여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 1학년 다 마찬가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그 교과목 이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특별히 그 올해와 내년의 차이점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교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올 고3들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타나 있지만 지금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도 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진로 선택 과목 가운데에서도 교과 세특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며, 또 전공적합성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개학을 하게 되면 개학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내가 학교에 가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계획을 좀 세워서 학교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부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목별로 각각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할 때는 각각의 항목들이긴 하지만 어떤 연계관계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 간의 연계도 되지만 교과 비교과 간의 연계, 그 다음에 교사들 간의 어떤 연계, 그 다음에 내용적인 연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년별 연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이 종합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한 영역, 한 부분만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여러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이 학습 활동에 임했으며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미리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활기록부의 기재에서 글자 수의 어떤 제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과목별로의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과목별 500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예년도 마찬가지였지만 학생들의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과목별로의 어떤 그 성취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과목별로의 세부 특기사항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술상에서 학생들이 학습 경험에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교과학습 수행에서 자기가 원하거나 혹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과목들을 얼만큼 의식해서 이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세부 특기사항 속에서 과목 수행에 있어서의 도전의식,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근성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다고 해서 피하는 부분들은 도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대를 간다고 해서 물리투가 중요하고, 간호학과 이런 데를 간다고 하면 화투나 생투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도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도전의식이나 어떤 근성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그런 것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손친다고 하면 학생들 나름대로 전공 즉각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 또는 거점 학교를 통한 어떤 이수, 그렇지 않으면 독서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된다. 그게 되지 않게 되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 학습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등급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등급만 보고 대학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거기 보게 되면 자기가 받은 점수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평균점, 그다음 표준 편차, 그다음에 이수자 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대학에서는 꼼꼼히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학생이 자기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 좀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세 번의 특기사항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흥미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자기 스스로 어떤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존재감 속에서 학생은 세 번의 특기사항 속에서 역량을 기록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발표 또는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비교과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의 목표를 보게 되면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수업과 연계된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다라고 해서 수업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2009 교육과정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6가지 역량입니다. 학생들이 꼭 기여해야 될 6가지 역량,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다음에 창의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 6가지가 되는데 이 6가지 역량을 길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교육 방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느냐,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평가에 해당되고 있지만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이야기하는 창의체험 활동 가운데서 동아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아리 활동은 크게 뭐 한 서너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은 실질적 동아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동아리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동아리 2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그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활동을 통한 탐구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속에는 개인적 어떤 특성이나 열정, 성숙도 이런 것들이 나타내야 된다. 소극적으로 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는 어떤 역량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혹은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참여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참여도 가운데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동아리 활동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력 혹은 열정 이런 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율 동아리도 그렇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용어가 생각나서 정규 동아리인데 이 정규 동아리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율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정규 동아리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정규 동아리에서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본다 보면 특히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내용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전공하고 일치하진 않지만 아마 스포츠 동아리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서부터는 없어질 텐데 이 스포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그 알고 있는 그 학생들의 어떤 역량들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 어떤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역량 속에서 예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더더구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그 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그 생활기록부상에서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고3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3들 자체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학년 혹은 2학년 때 완성되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개, 많으면 두세 개 정도 되겠죠. 그 두세 개 정도를 해야만 되는데 갑자기 고3 때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창의체험 활동은 자동봉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리 활동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로 활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어떤 경험 또는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진로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로 자발성이라든지 열정 같은 것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될 것이고 진로 활동 속에서 자기가 어떤 지식을 획득했는가 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던 방향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으며 또 발전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진로 활동 역시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로 활동은 반드시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것이 돼야 될 것이다.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체험이 아니고 지원자가 얼만큼 심화되고 밀도 있는 그러한 경험을 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그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고 여기에다 덧붙인다면 독서활동 같은 것도 덧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또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열정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고3이든 고2든 고1이든 간에 자기가 무엇을 진로활동을 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1학년 혹은 2학년 때 나타나지 않고 3학년 때 이걸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밀도 있게 좀 자기 스스로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활동도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진로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의체험 활동은 자동봉진 4가지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 속에 진로활동이 있으니까 이것도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 활동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뭐 학업 역량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소개서도 있고, 추천서도 있을 것이고, 독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 쪽이 되지만 그 학업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는 뭐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또는 전공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의미에서도 독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교과와 연계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교과가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로 본다면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독서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읽은 책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학교에서 무조건 지정해줘서 이건 꼭 읽게 된다 해서 읽는 것보다는 자기가 학습 활동을 하면서 혹은 다른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좀 더 뭔가 부족한 점을 보충하거나 혹은 알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많이 보는 것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 상당히 그 전체적으로 학생의 종합적인 어떤 행동 양식이나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담임이 다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한두 학년에 걸쳐서 담임이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교사 추천서의 어떤 양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대학에서도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적어주실 때는 분명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행동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수업 태도 또 그 다음에 인성 이런 것까지도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요약서가 아니라 평가서라고 볼 수 있고 그 속에 특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주로 그 4가지 범주 혹은 3가지, 5가지 범주를 가지고 그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어떤 것은 탐구 역량 뭐 이런 까지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 이런 데에서 많이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학생의 그 장단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항목들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수상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수상도 생활기록부의 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몇 년 전에 서울대학을 가려고 하면 상의 숫자가 뭐 43개 이상 돼야 된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왜 그런 활동을 했는가 또 그런 수상을 했는가 그 수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자체가 수업과 연계된 수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또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에게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에서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성적은 상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의 99% 이상이 들쭉날쭉입니다. 올랐다가 내렸다 하기 때문에 성적의 변화에서 꼭 그 상승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른 교과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단지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노력을 더 많이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면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들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고3일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기록부를 천천히 뜯어보고 그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완성된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좀 완성을 시켜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계획하고 점검해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법이 좀 시간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좀 적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요한 교수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반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평가 방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완을 좀 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질문한 게 있는데요. 그 조효한 선생님께 질문 하나 좀 먼저 네. 학생 종합전형 평가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의 정성평가 방식이 내신에서는 정량 지표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 성적에 따른 전체적인 등급 하락을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국어나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보다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아무래도 자연계인 이과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에 따른 그 현상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11월 28일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공정성, 투명성을. 근데 그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것은 전부 다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부터 폐지하고 교사 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교원의 학생부 기재 역량을 강화하겠다.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고, 투명성은 학종 평가 기준 및 선발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회피 배제 강화 및 외부 사정관을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블라인더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태까지는 면접만 했는데 이제 수료평가에서도 블라인드 수료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면접일 때 녹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투명성 강화에 해당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신의 정량 지표가 어떻다 또는 전체적인 등급의 하락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단지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블라인드에 의해서 특목고 자사고 또는 강남권 비강남권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특목고 자사고의 성적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영향이 훨씬 더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그 학교를 많이 선발한다든지, 또는 강남권 학생들이 비강남권 학생보다도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 학업 역량 우수하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합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뭐 여기 그 우리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의 그 책임사정관, 선임사정관들이 계시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그 특히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한 그때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미래 지향적 가치를 지닌 학생이 아닌가 하는 것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원래 들어갈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일반인 고등학교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맥을 같이해서
강남권의 고등학교와 비강남권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그 속의 내용 자체가 얼마나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나타내주고 있으며 실제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만히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학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 등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과 이과에서 등급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15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이과가 조금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보게 되면 문이과에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것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올해 같은 경우 한 6만여 명의 출생 올해 고3들이 6만여 명이 좀 학력 인구가 좀 떨어졌다. 작년에 5만 명, 그럼 11만 명 정도 됐는데, 이렇게 떨어짐으로 해서 등급의 하락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투영성 공정성 때문에 등급의 하락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등급이 하락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등급이 하락이 되어서 작년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0.5등급 정도 떨어진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은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등급으로 학생을 뽑는 게 아니죠. 표준 편차라든지 이수자 수, 그다음 평균점, 그다음 거기에 따른 세번의 특기상, 이런 것들을 보고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꼭 등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등급이 약간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는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영수의 공통과목은 전교 전체 학생들 3학년, 4학년, 2학년, 2학년 전체가 다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성적을 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문과가 유리하다, 이과가 유리하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단지 수학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과 수학이라는 기하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수, 원, 투, 학력과 통계는 공통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별 그렇게 영향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등급의 하락은 어떤 기준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주로 이제 내신이 이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성, 투명성이 강화됨으로 해서 이제 내신에 대한 평가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마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영 교수님께서는 내신 성적에 관련된 등급보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해왔던 활동들이 더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통 과목들이죠. 이제 국어라든가 영어, 수학,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과생이나 문과생 같은 경우에도 조금 등급의 차이는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지원하는 학생들 자체가 문과에 대한 전공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이과학생 이과에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경희대 조희건 체육입학사정관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블랙홀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소개서의 작성과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희대 조희건이고요. 학생부 종합전 자기소개서 작성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의 변화에 따라서 제출 서류를 받지 않는 대학도 이제 종종 있긴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여전히 자기소개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제출 서류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와 달리 이제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자기소개서 양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세 문항 정도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1번, 2번, 3번 문항 세 문항은 대교육 공통 양식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는 대학이라면 이 세 문항은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학 자율문항인데, 이름 그대로 대학이 이 문항을
의해서 이제 쓰냐 쓰지 않냐의 여부인데요. 일단 이제 경희대,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율문항을 쓰고 있고요. 이 문항은 뭐 건대, 경희대, 서울여대, 중앙대, 연세대, 한국외대 6개 대학이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쓰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자율문항에서는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각각을 좀 짚어드리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건데 그 내신 성적을 물어본다기보다는 그 교과 활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수업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행 평가, 실험 이렇게 이제 내가 그 학교 내에서 그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그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은 이제 이 3개 이내라고 하는 것은 3개를 반드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많이 쓰지 말고 이제 본인이 중점적으로 얘기할 활동들을 좀 추리라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북이 있습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 교내 활동은 그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의 허락을 받고 한 활동이라면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내 활동을 이렇게 적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내용을 적으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학생부가 모든 것을 다 적거나 담보할 수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학생이 노력했던 그 상황들도 적을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해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의 실천한 사례를 듣고 과정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데 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3번은 일종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은 워낙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어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이제 모집 단위의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는 건데요.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일단 평가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제출 서류는 학생부고요. 이 학생부에서 객관적인 사실 기록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학생부가 학생의 모든 그 활동이나 뭐 노력 여부들을 기록하는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이 교내 활동 중에서 뭐 학생부에 좀 세밀하게 적혀있지 않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적혀있다 하더라도 뭐 동기라든지 뭐 성장한 내용들을 좀 써서 좀 더 평가받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 즉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의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잘 설명하는 이제 해설서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작성 요령으로 넘어가서 일단 1번 문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의 학업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건데 성적이 많이 올랐다, 내가 몇 등급이다, 이 관계된 얘기를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그 수치는 학생부에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의 뭐 학업적인 역량, 정원적 합성에 대해서 그 학교 생활부에 기록과 좀 유기적인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하고요. 뭐 동기라든지 노력, 그 다음에 좀 심화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없냐 등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수행평가를 많이 하니까 그 수행평가에서 내가 어떠한 점들을 뭐 이제 수행하면서 뭐 그 과목이라든지 학업에 느낀 흥미, 관심 뭐 이런 것들도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교내 활동인데요. 일단 활동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학생부에. 그 중에서 좀 내가 이런 점들은 평가자 혹은 대학이 알았으면 한다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학생부 기록들은 이제 팩트 위주입니다. 실제 그 학생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경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적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궁금해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원하려는 뭐 계열, 학과와 연관된 활동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너무 욕심에 치우치거나 내가 너무 많은 활동을 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중에서 네가 가장 그 중점적인 활동이 뭐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 인성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성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착함을 뽐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그 좋은 내용을 쓰고 싶어 하거나 무리수를 둘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뭐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뭐 착한 활동을 해서 선행상 뭐 받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내 활동 중에 수행평가라든지 혹은 다른 교과 활동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굉장히 잘 소통하고 했던 경험들도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내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습하는 기회가 많은데 대학교에 와서는 그러한 그 활동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이제 소통했냐에 대한 여부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커다란 선행이나 상이 있지 않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의 뭐 성향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런 걸 써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꾸미거나 과장하는 상황들이 오히려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잘 쓰지 못하는 거라는 점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이제 그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는데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지원 동기를 물어봅니다. 이 지원 동기는 그 어떤 특정 대학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모집 단위에 대한 동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본인이 지원한 계열이나 전공에 좀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적으면 되는데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먼저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잡을지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그 어떤 좀 오류를 범하냐면 그 마치 그 문항의 정답을 쓰듯이, 그러니까 1번 항목에는 뭘 써야 되고 2번 항목 뭘 써야 되고 하는데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항목별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전체를 읽어보고 나서 학생부와 서로 상관해서 비교하면서 보기 때문에 내가 1번 항목에는 뭘 쓸 건지 2번은 뭘 쓸 건지 그 다음에 이 소재가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고민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어떤 소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고요. 그 소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내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쓸 소재 활동은 학생부 기록 속에서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항목에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내용들은 그 이제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자 입장에서는 학생이 쓴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인 학생부를 비교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좀 더 이제 교내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단점 말고 장점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 중에서는 일단 그 자신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고등학교 활동 중에서 단점을 좀 그 희석시키고 그 단점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 인재 선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말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무언가를 엮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지원한 계열이나 학과에 그 있는 동기를 좀 쓰면 되는데 억지로 만들거나 혹은 큰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솔직하게 본인의 얘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인데요. 0점 처리되는 항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들은 무조건 언급하면 0점이 되고요. 대학의 자율권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학이 쓰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이제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뭐 항목, 발명 특허 이런 것들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썼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항목들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소개서를 이제 대필이나 허위 작성을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통해서 그 대학들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평가 시에 그 이제 좀 넘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견이 되면 입학 취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소개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로 본인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작년에 합격 수기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일단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러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조금 정리해서 쓰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한 여부는 학생부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이제 느낀 점들 같은 경우들 이제 쓰면 되는데 자기소개서의 모든 활동이 굳이 전공 적합성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쓸 때는 기록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활동들에 대한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고2, 고1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활동을 할 때 이제 기록들을 좀 남겨두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진실한 내용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그 진실성 자체는 나중에 면접을 보거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남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얘기는 자기가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 없이 그냥 그 바로바로 본론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가자가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한번 그 자기가 쓴 내용들이 충분하게 본인이 원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잘 담보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평가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격한 그 이제 차례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도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학생처럼 그러니까 늘 이제 모험사를 찾아보긴 했지만 사실은 나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많이 괴로워하고 후회도 했는데 이게 개별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진다는 점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글을 잘못 써서 남에게 좀 더 부탁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유서도 검색도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자기 얘기는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본인에 대한 능력이고요. 더군다나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가지고 좀 여러 번 쓰게 되면 본인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나온 얘기지만 자기소개서는 자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내가 활동을 많이 안 했는데 혹은 내 역량이 부족한데 이걸로 뒤집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한 활동들을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본인의 학생부의 활동 혹은 기록들을 충분하게 그 검증 혹은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좀 덧붙일 내용들 혹은 설명한 내용들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기소개서 내용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합격 수기도 많은데 이제 학생들이 뭐 전년도 입시 결과라든지 합격 수기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많아서 외부 기관에 좀 도움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미 많은 대학들이 다방면에 그 전형 결과라든지 혹은 합격 수기 혹은 내용들을 대학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잘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한 경희대만 해도 그 이제 뭐 학부모라든지 수험생, 교사가 그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전형 결과를 알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는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들을 이제 잘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과 작성하는 방법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학생들이 입시 결과라든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들, 수기집이라든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을 때도 가장 많은 질문이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뭐 몇 등급이 내가 가능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참여한 학교들의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았는데 조희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주 일부 극히 몇몇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그 등급에 관련된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 아까 조희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겠지만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내가 부족했을 때 들어온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아들을 보며 대학교 특정 학과 진학과 관련된 두드러진 교내 활동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혹시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외부 활동인 대학교 캠프나 학술 발표대회 참가를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제 이 교내 활동을 쓰라는 이제 항목, 2번 항목이 있는데 일단 자기소개서는 그 재학 기간 중에 그러니까 교내 활동만 쓰도록 이제 권장되어 있는데요. 그 2번 항목에 이제 아까 부기가 돼 있었죠. 단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회 활동이라면 그 기재할 수 있는데요. 이게 금지 항목이 아닌 내용이라면 기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활동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활동이다 라고 했을 때 좀 얘기가 달라지고요. 이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금지 항목이 아닌데 내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항목들은 그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경희대처럼 자율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이 아닌 금지 항목이 아닌 것도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학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지원하려는 대학에 좀 더 자율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는 교내 활동 위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마치 교회 활동이 교내보다 굉장히 더 우수해 보이거나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가의 방침은 교내 활동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교내 활동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이 특정 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활동이라든지 혹은 역량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학들은 그 뭐 특정 계열이나 학과에 원하는 특정한 활동들을 따로 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내 활동 중에 뭐 독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과목들을 배우니까 그 과목과 연계된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교회 활동이 아니라 교내에서 내가 이제 이것과 연관된 활동이 있을까에 대한 여부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좀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동국대 이재원 책임 입학사령관님께 면접 준비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이제 졸업해서 올 입시에 이제 지원을 할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받은 첫 학생들입니다.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키워드를 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좀 적합한 전형 요소를 찾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학생부에 대한 정성평가 그리고 학생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면접 등이 가장 손꼽힐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종과의 관계를 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도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이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보다 더 중요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훨씬 더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학년도부터 사실 21학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좀 그 주요 대학, 뭐 전국 대학, 그래서 종합 전형의 좀 선발 비율을 보시면요, 전국의 비율이 한 25%인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혹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갔으면 하는 대학들의 어떤 리스트를 보면은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21학년도에 무려 48%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전형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서류 종합 평가 그리고 면접 평가 등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동국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해서 서류 종합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일정 배수를 선별을 해서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고교 프로파일이 제공이 돼서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내용과 함께 학생들의 어떤 교육 환경을 같이 보면서 평가가 되어졌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좀 올해 입시에서는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동국대학교도 주로 이제 1단계 서류 종합에서 3배수를 선발을 하는 전형이 있고요. 이 전형을 통해서 약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면접 30%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면접 30%가 얼마큼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면접에서 합불이 바뀌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말씀을 하시면. 저희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의 이제 화학과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작년에 이제 모집 인원이 11명이었고 1단계 합격 인원은 3배수에 해당하는 33명이었습니다. 실제 한번 결과를 보시면은요. 1단계에서 26등을 했던 학생이 면접 후에 최종적으로 9등이 돼서 최초 합격이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체 두드림 전형으로 한번 보시면은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하면은 약 34% 정도가 합불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단계 서류평가를 올라왔을 때 3명 중에 1명은 면접을 통해서 결과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최초 합격 기준이고요. 최근에 이제 종합전형의 양상은 사실은 동국대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 있는 뭐 강대, 경희대, 중앙대에서도 다 우수한 학생이라고 아마 평가되어져서 좋은 결과를 같이 얻게 되는 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충원에서 많이 이제 예비 순위에서 많이 합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최종 합격 기준으로도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학과 경우에 1단계에서 33명이 올라왔을 때 32등이었던 학생이 면접 후에 13등이 돼서 1차 충원이 합격이 됐었던 결과를 이어졌습니다. 즉 최종 합격까지 갔을 때는 2명 중에 1명은 합불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는 좀 적게 바뀌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비율이 보통은 좀 많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1단계에서 이제 합격이 돼서 올라오는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적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즉, 뭐 화학과 사례로 보면은요, 화학과 1등과 화학과 33등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에서의 결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년도 뭐 경쟁률 현황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아마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아마 고개가 좀 끄덕여지실 것 같고요. 대부분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크게 이질감 있게 하진 않지만 학교마다의 약간씩은 차이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동국대학교 21학년도에 면접평가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4개 평가 항목을 7점 척도로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형 취지 적합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고요. 전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항목에 대해서 20% 혹은 30%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의 뭐 포인트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면접을 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학생부에 있는 혹은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내용이 정말 사실 진짜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어떤 마인드였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확인을 하려고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서류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서류 검토 기간을 면접 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및 사회성이라는 항목은 종합전형에서만 좀 평가되어질 수 있는 좀 특수한 항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이제 면접이 대부분 뭐 1박 2일 동안 학생을 만난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면접 태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성 및 사회성 등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작년부터는 면접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모든 대학이 다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명이나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 등은 다 블라인드로 처리를 해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혹시나 이제 안내사항으로 학생의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교복 착용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교복을 입고 왔을 경우는 다른 가운으로 좀 환복을 해서 고교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평가자들에게도 학생의 인적사항은 가번호를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에 학교를 드러내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인적사항에 있는 학교 코드 혹은 수험생 성명 그리고 학적사항에 있는 고교명 저희 작년에 동국대학교에서는 학적사항 안에서도 뭐 중학교명까지 혹은 전출입에 대한 학교명까지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학생의 어떤 교육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일체 블라인드 처리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었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도 고교명이 기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보면은 가끔 방과후학교에 대한 활동명에 고교명이 기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 대한 이제 준비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은 면접 상황은 아마도 예상하시는 상황하고 예측하시는 상황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사실 시작이 되면 평가위원들이 다 근엄하게 좀 저승사자처럼 무섭게 앉아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학생이 짧은 시간 동안 충분한 역량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 학교 이제 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는 뭐 어디서 왔는지 멀리서 오는데 힘들지 않았는지 이런 인사까지도 건넸었는데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시행되면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학생의 가번호를 통해서 그 학생이 정말 평가를 받는 학생인지 정확히 한번 더 체크하는 인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면접 이제 평가 항목별로 질문을 좀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아까 제시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전형 취지 적합성에 대해서는 저희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충실도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태도를 했는지 질문을 한다든가 혹은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진로 희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었는지 혹은 인성 및 사회성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인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끔 많은 학생들이 평가위원이 면접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혹은 뭐 정말 이제 평가위원들은 좋은 의도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혹 오해를 하고 자기가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경희대 조희건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 더 먼저 가면은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문항 분석을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분석 과정에서부터 면접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나에게 대해서 어떤 걸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도 내용을 잘 넣어놨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이런
동아리 활동에서 부스 운영 총괄을 했었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활동이 무엇이었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자기소개서 내용 작성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작성에 대한 고민이 면접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제출서를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충분히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대학들이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실제 어떤 질문들을 했었는지를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국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 학과별로 어떤 질문들이 좀 했었는지를 좀 다 추려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의 특성상 지원 전공이나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10분을 좀 잘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0분 내외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10분을 설계하는 거에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정말 짧은 답변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질문할 수 없는 거리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면접위원들이 더 이상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예상 질문을 만들고 예상 답변을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작성 과정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잘 리스트업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평소에 좀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연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교육에 힘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닌지 많은 고민하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친구들을 면접위원으로 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연습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충분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또 대학들이 모의 면접이라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희는 면접위원이 2명으로 두 명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생들이 입시를 하면 면접위원 2분이 앉아 있으실 거고 바른 자세로 인사를 하는 것부터가 사실 면접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 상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학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저희 동국대학교는 좀 동료까지 좀 동료 평가라고 해서 친구들을 뒤에서 참관시키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동료들의 눈으로 좀 매의 눈으로 그 학생에 대해서 좀 여러 다각도로 평가를 해서 정말 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과대학별로 혹은 학과별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이드북 내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모든 질문은 서류 안에, 즉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에 대한 준비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